세상은 또다시 얼어붙었고 우리는 극한의 난이도에서 모두가 생존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땅이 얼어붙고 발전기가 막히고 주민들은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1일차입니다. 우리에게는 발전기 하나와 65명의 노동력이 주어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밤에 추위를 피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가 지기 전까지 집을 지는 데 필요한 목재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서를 펴서 아동노동 법령에 서명을 해주었고요. 이 결정으로 15명의 아동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60명을 목재 수집에 배정하고 20명은 일단 남겨두었고요. 이들을 먼저 연구소 건설에 배정해주고 나서 건설 후에 10명만 목재 상자로 떠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정지를 풀어주자마자 각자가 할 일을 찾아 떠나게 되었고요. 20명은 연구소 건설을 시작했고 나머지는 목재를 모으러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초 단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소가 완공되자마자 기술자를 배치하고 바로 수집 속도 향상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 연구는 내일 아침까지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했죠. 연구소 건설 이후 기술자를 제외한 인원은 목재 수집에 합류를 했고요. 오늘의 할당량인 목재 190개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아온 목재로 천막과 진료소 건설을 예약해 주었고요. 퇴근한 주민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곧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도 작업 여건만은 확실히 보장해주고자 발전기를 빵빵하게 틀어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하지만 오늘 석탄 수집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발전기는 곧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집이 완성되지 못하면 내일 진료소는 환자로 가득 차게 되겠죠. 조금은 아슬아슬했지만 결국은 완성을 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천막과 진료소가 완성이 됐고 여기서 수집소와 취사장까지 완성을 해주면 성공적인 하루가 되겠고요. 하지만 기술자들은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밤샘 근무로 수집 속도 향상 연구를 마무리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수집 속도 연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열기구 연구로 넘어갔는데요.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빨리 생존자들을 구해와서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1차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수집소에서 따뜻하게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아동들은 먼 곳에 목재를 줍기 위해 긴 눈밭을 헤쳐나가야 했죠. 어른들이 아프면 건설 작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동들이 희생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의 미래다 라는 말은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나름식 80개가 주어졌는데 노동자 2명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요리에 들어갔고요.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나름식을 주워 먹기 때문에 미리미리 요리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고요. 열기구가 막 완성이 되면서 바로 정찰대를 편성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생존자 구조이기 때문에 근처에 마을이 있을 법한 곳으로 출발을 시키도록 했죠. 그리고 이번 밤부터는 사냥단을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무려 30명이 사냥을 떠나게 되면서 노동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초반 운영의 관건이 되었죠. 일단 여기에서 연장 교대 근무라는 패를 꺼내들었고요. 출근 시간은 06시, 퇴근 시간은 20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마치고 나서는 아동들이 비상근무에 투입되었고요. 지금까지 때를 기다린 이유는 2연속 밤샘 근무 시 과로사하는 이벤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절하게 아동을 밤 시간에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족한 노동력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패가 되겠네요. 3일차 아침입니다. 밤새 목재를 다 캔 아동들은 바로 옆에 고철잔해로 보내주었고요. 속도를 내기 위해 성인 15명도 야외 고철잔해로 파견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외 자원 수집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야외 자원을 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법령 쿨타임이 돌아서 시신을 눈구덩이에 버리는 법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동시에 밤샘 근무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건 바로 무시를 해야 했습니다. 진짜 눈구덩이에 묻을 의도는 아니었지만 싫어할 만한 일을 연달아 해버린 바람에 불만도가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며칠을 못 참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협박해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굴복하고 조기 퇴근을 시켜주면 다같이 눈구덩이 행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흔들림 없이 모든 일과를 정상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낮추는 작전은 야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그때 작업장을 중지해서 불만을 낮추고 다시 가동시키는 조삼모사 전략이었고요. 출퇴근 시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반란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밤 시간에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낮에는 연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밤 시간에 2개의 진료소를 가동해서 집중적으로 환자를 돌봤고요. 그동안 아동들이 집요하게 굴린 나머지 인구 대비 아동 환자 비율이 꽤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4일차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난방기를 틀어서 작업장들에 난방을 해주었는데 따뜻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환자 발생을 조금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찰대가 마을을 발견했는데 생존자 37명을 발견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찰대로 빠르게 호송을 해오도록 했고요. 문제는 생존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따뜻하게 잘 곳을 마련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천막을 짓고 기술자들은 난방 중계기를 연구하면서 투트랙으로 새 노동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리고 벌목을 위해 제재소를 지었는데 퇴근한 사냥단으로만 가동을 시켜주었고요. 덕분에 사냥단의 워라벨은 박살이 나게 되었지만 사실 여기서 투잡을 안 뛰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죠. 중계기 완성이 약 1시간 남은 시점에 생존자들이 조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정찰대는 다시 연구동도로 보내서 자원을 수집하도록 했고요. 어차피 집이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을 연구소 건설 작업에 투입을 시켜주었습니다. 6일차에는 과잉 수용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진료소에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석탄 광맥에 실추기와 수집소를 지어서 본격적인 석탄 채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제 철을 제외하고 목재와 석탄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죠. 이날 기온은 영하 30도였는데 동상에 걸리지 않고 야외 자원을 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요. 아동을 파견해서 고철을 죽게 하는 동시에 제철소를 지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철 매장지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리미리 도로를 조금씩 지어놓도록 한 거죠. 한편 과잉 수용 덕분에 진료소 2곳을 6명만으로 돌리면서 나머지 기술자들은 전부 연구소에 투입해 줄 수 있었고요.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발전기 출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슬슬 부족해져서 사냥단을 4팀까지 늘려줬는데요. 이제 슬슬 식량 관련 법령을 통과시킬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포와 식품 첨가물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식품 첨가물을 선택했고요. 스프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맛이 없고 식품 첨가물은 양 많고 맛이 좋은데 건강에 안 좋았습니다. 그냥 더 맛있는 불량식품을 먹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죠. 8일차에 기온은 영하 40도로 떨어졌는데 딱 맞게 발전기 연구가 마무리되었고요. 중계기 덕분에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도 적절한 난방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아끼기 위해 발전기의 과부하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었는데요. 발전기 출력을 한 단계 낮추고 과부하를 걸면 출력은 같아집니다. 이 방법으로 석탄을 캐지 못하는 밤 시간에 석탄을 아껴주는 것으로 했죠. 그리고 주민들의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원을 짓도록 해주었는데요. 철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희망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딱히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기도만큼 유용한 것도 없었죠. 9일차에는 정찰대가 상당량의 석탄과 철을 가져왔고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찰대는 해산을 시켜주었습니다. 곧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냥 전술 연구가 되면서 10명으로도 사냥단 한 팀이 꾸려지게 되었고요. 같은 4팀을 보내도 20명의 노동력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톱밥을 섞은 식사와 시너지를 이루면서 적은 인력으로 높은 식량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었죠. 117명으로 늘어난 입을 배불리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13일차입니다. 드디어 제철소가 건설이 되었는데 바로 증기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고요. 철이 부족해진 시점에 적절하게 좋은 철 생산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시추기도 증기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발전기의 출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증기식 건물은 생산 효율도 효율이지만 단열 등급도 높아서 노동자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폭풍 기간인데 그동안은 사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냥단 4팀을 모두 꾸려서 총 40명을 파견하도록 했고요. 이들이 가져오는 식량으로 이틀 동안에 버텨야 하겠습니다.
14일 차에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영하 70도로 떨어졌고요. 발전기 3단계 가동에도 불구하고 과부하를 걸지 않으면 쌀쌀한 수준이었죠. 그래도 영하 70도의 쌀쌀한 정도면 다행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문제는 발전기 3단계 가동을 위해서 충분한 석탄 생산량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야외 주차장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서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는 걸 최대한 예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유일하게 과부하가 허락된 시간이었고요. 잘 때 추우면 환자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과부하를 걸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폭풍 2일차가 됐고 총 2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과잉 수용으로 20명을 밀어넣고 1명이 남았는데 일부는 곧 퇴원하는 걸 고려하면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밤에 석탄을 캐지 못하는 사이에 석탄 재고는 반으로 떨어졌는데요. 발전기 출력을 높이면서 석탄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탓이었죠.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흔들림 없는 연장 근무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16일차에는 폭풍이 지나가고 기온이 정상화되었고요. 아침에 환자는 16명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전날보다 환자 관리가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냥단이 사냥을 쉰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한편 영구동토의 지도는 폭풍 이후로 완전히 초기화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인간의 흔적이 느껴지는 노란색 깃발 쪽으로 출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일시적인 위험이 발생했는데 질병 발생률이 한동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폭증하게 내버려둔다면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난방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가장 난방이 안 되고 있는 작업장은 사냥단 오두막이었는데요. 사냥단 오두막에는 난방기를 틀 수 없기 때문에 중계기로 적절한 난방을 제공하도록 했고요.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진료소와 연구소에는 최고 수준의 불가마 난방을 틀어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발전기를 쉬지 않고 가동시켜야만 했죠. 하지만 기온이 더 내려갈 때 발전기를 높은 출력으로 오래 가동하기 위해선 석탄 재고가 많이 필요했고요. 슬슬 자원저장고를 만들어서 석탄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냥단은 이제 비행사냥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는데요. 철을 대량으로 투자한 만큼 그만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인원을 투입해서 거의 2~3배의 나름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20일차에는 기온이 영하 70도로 내려갔습니다. 폭풍 때나 경험할 수 있었던 추위가 이제는 일반적인 추위가 되었고요. 정찰 때는 생존자 대신 증기심을 발견했는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증기심은 하나만으로도 노동자 10명을 쉬게 할 수 있는 기적의 자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발전기 출력을 강화하지 못했는데 대신 과부하 시 출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하 70도에서도 밤 시간만큼은 과부하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슬슬 폭풍에 대비해서 단열 수준이 한 단계 높은 합숙소를 지어주기 시작했는데요. 단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발전기 출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폭풍 전에 이사를 마무리한다면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24일차에는 일시적인 위험이 정상화가 되었고요. 합숙소로 모든 주민이 이사를 마쳤고 증기심 하나를 투자해서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병원을 갖추게 되면서 중환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개복치 주민들의 희망만큼은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대비해서 기도원을 지어놓았던 거고요. 기도원에서 기도와 설교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희망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mm 정도의 희망이 부족했는데 치료원 건설로 그 1mm를 채울 수 있었고요. 치료원은 아동도 일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의료시설인데 노인 1명이 사망하는 이벤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치료원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죠. 26일차에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영하 80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서 최고 수준의 출력이 준비가 되었고요. 이를 위해 기술자들이 얼마나 갈렸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최고 출력을 가동하지 않아도 충분했는데요. 합숙소 덕분에 단열 수준이 높아지면서 3단계와 과부하로 충분히 따뜻한 난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병원은 증기심 투자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치료 시간이 7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새벽에 생긴 환자를 점심 전에 출근시키는 기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폭풍은 물러갔고 대신 물은 철이라는 일시적인 위험이 발생했는데요. 건설의 철이 몇 배로 더 소모가 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물은 철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을 아끼는 방법도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요. 그냥 철을 2배로 더 많이 캐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정찰대를 추가 편성해서 2갈래로 파견을 해주었고요. 이제 질적인 성장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생존자를 최대한 데려와서 양적인 성장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라는 게 대폭발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데요. 무려 63명이나 되는 생존자 무리를 발견하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도시에서는 생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주택공사에 들어갔고요. 어차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거 철 5배를 쏟아부어서 최종 단계의 주택으로 과감히 직행했습니다. 어차피 필수 연구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철이 다 떨어져도 문제는 되지 않았죠. 그리고 생존자 무리는 한 팀이 더 추가가 되어서 2팀이 돌아왔고요. 환자가 무려 97명이나 되면서 넉넉히 준비한 70개의 병상이 순식간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확실히 병원이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죠. 이제 35일 차입니다. 생존자 전원이 완벽히 치료가 되었고 물운철 효과도 정상화가 되었고요. 폭풍에 대비해서 전 주민에게 신형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면서 차원이 다른 추위를 보여줬고요. 발전기 4단계와 난방기 2단계 가동에도 일부 작업장은 쌀쌀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쌀쌀한 정도로 죽지는 않으니까 큰 위협은 아니라고 봐야 했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동물들이 이주하는 이 일시적인 위험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요. 당분간 사냥으로 식량을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자들을 온실 연구에 투입하는 동시에 병원을 철거해서 온실에 필요한 증기심을 확보하도록 했고요. 이 과정에서 자원의 손실이 생기지만 증기심은 완벽히 보존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석탄 시추기 2개와 수집소 8개를 지어서 무려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한편 온실은 식량 재고가 아슬아슬하게 남은 시점에서 적절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사냥단 인원들은 그대로 온실에 투입이 되었고요. 이 산업용 온실은 비행 사냥단보다도 뛰어난 생산력을 가졌기 때문에 식량 걱정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찰대는 또 생존자 무리를 발견했는데요. 자칫하면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는데 발견해버린 순간 이게 남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졌죠. 일단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영하 80도 상태에서 100도를 거쳐 120도로 내려가는 공포의 3연전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발전기를 최고 출력으로 2-3일은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저장고를 계속 늘려서 석탄 비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고 다가올 폭풍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석탄 재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연장 근무를 풀어주는 걸로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죠. 그리고 주민들의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었는데요. 희망이 떨어지는 건 폭풍으로 인한 두려움이 주 원인인데 공식 예배가 그 일시적인 패닉 상태를 다스리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덮치기 전날 밤에는 과감히 온실을 전부 해체하고 병원을 짓도록 했고요. 식량을 1300인분이나 비축해 놓은 상황에서 병원을 더 많이 가동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4일 차에는 1차 폭풍이 덮치면서 기온이 영하 100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쯤 되면 발전기와 난방기를 풀가동시켜도 따뜻한 난방은 어려운 수준인데요.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다음 날에 이 상태에서 20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영하 120도를 버티기 위해선 전날 밤부터 과부하를 이어가야 했고요. 발전기가 과부하를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환자 수가 결정날 판이었죠.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과부하가 1시간 일찍 꺼지는 바람에 주택에 잠시 냉기가 스며들었는데요. 그래도 환자 수는 50명 이내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과부하 타이밍을 알아낸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제는 다른 자원보다도 목재가 가장 부족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 얼어붙은 숲을 벌목해서 목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7일 차에는 발전기가 막히는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발전기가 아예 고장나는 건 아니고 석탄 소비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미 석탄은 2배로 캐고 있어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물 이주는 정상화가 되어서 다시 사냥단을 돌릴 준비에 들어갔고요. 온실이 좋긴 하지만 증기심을 아끼고 노동자를 굴리는 게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증기심은 공장에 사용을 하도록 했고요. 공장에선 증기심을 사용해서 자동기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자동기계는 퇴근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10명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였죠. 따라서 앞으로는 증기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었고요.
폭풍이 오기 전까지 정찰대를 최대한 굴려서 증기심을 확보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생산된 자동기계들은 우선 석탄 시추기에 배정했는데요. 자동기계들은 밤에도 일하고 병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석탄 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50일을 차에는 자동기계를 포함해서 인구가 360명이 되었고요. 자동기계 덕분에 가용한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건설 작업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대규모 주택 건설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생존자들을 수용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자동기계를 가동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다리가 잘리는 이벤트를 겪어야 했는데요. 대신 자동기계의 작동 속도를 늦추면 앞으로의 사고 발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원 생존을 하더라도 다 다리가 잘려있으면 좀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 자동기계를 활용하게 되면서 벌목의 편의성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재소를 짓고 도로만 이어주면 가동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숲을 다 베고 나면 옮겨야 하는 제재소의 특성상 자동기계와의 궁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연구가 마무리되면서 연구소를 전부 철거하게 되었고요. 초반에 가장 심하게 굴려졌던 기술자들은 상당수가 노동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경우는 웬만해선 놀게 하지 않고 사냥단에 넣어서 사냥을 보냈고요. 자동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식량만큼은 노동력을 갈아서 확보하는 게 여전히 경제적이었습니다. 65일 차에는 땅이 얼어붙는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석탄 시추기와 수집소가 무력화되는 건데 이건 전공법으로 뚫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석탄 시추기를 10배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꽝 대신 닭이라고 석탄 대신 수치를 사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잠시 벌목량을 늘려서 수치를 대량 생산하고 그걸로 석탄을 대체하는 거였고요. 이 전략은 아주 성공적으로 먹혀서 석탄 재고는 오히려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재는 아직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땅이 녹는 즉시 숯가마를 철거해서 목재를 아끼도록 했죠. 이제 주민수가 늘어나면서 환자 수도 덩달아서 늘어났는데요. 진료소에 여분의 환자를 수용해놓고 병원에서 빠르게 환자를 치료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찰대들은 증기심이 나올 만한 장소를 수색하면서 증기심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고요. 연구용 전초기지, 고래사냥꾼 오두막, 증기트럭, 물자 트레일러 등이 주요 탐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또 대대적인 주택 공사를 시작해서 더 많은 생존자를 받아들일 준비에 들어갔죠. 79일 차에는 증기심이 멈추는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증기심이 들어가는 건물과 자동기계가 모두 무력화가 되는 거였습니다. 병원과 자동기계에 의존하는 우리에겐 무시할 수 없는 재난이었죠. 일단 석탄 채굴은 인간 노동자를 다시 활용해 주도록 했고요. 또 새로운 생존자 무리가 합류하면서 노동력을 더 투입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골치 아픈 문제는 병원의 공백이었는데요. 이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병원에 밀려 사라졌던 진료소를 다시 복구해서 놀고 있는 기술자들을 잔뜩 투입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폭풍 기간에는 병원도 다시 지어서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고 버티도록 했고요. 곧 증기심 멈춤 효과가 사라지면서 부활한 병원이 무지막지한 속도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억제기가 사라진 이상 환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제 주택 건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어느덧 원형의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요. 외곽에는 저장고가 계속 추가되면서 도시를 둥글게 감싸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파이프 막힘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계기의 범위가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중계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되는데 대신 개별 중계기의 석탄 소모량이 모두 2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석탄 생산량을 늘려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우선 정찰대가 구해온 증기심으로 자동기계를 충분히 생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증기심으로는 석탄 광산을 지어줬는데요. 석탄 광산은 자동기계 하나면 끝이라서 완전 자동화가 쉬웠죠. 이걸로 석탄 채굴량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 되었고요. 두 번째 대책은 작업구역 하나를 완전 자동화해서 중계기와 난방을 모두 끄는 거였습니다. 난방기 10개와 중계기 하나를 끄는 것으로 시간당 16개의 석탄 소모를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파이프 막힘이 해결돼서 중계기 범위를 다시 낮춰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중계기 범위를 바꾸는 게 손이 많이 가서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얼든 파이프가 막히든 증기심이 막히든 간에 상시 대비를 하기로 했고요. 석탄 채굴 단지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기계를 6대나 해체해서 석탄 광산을 2개 추가해 주었는데요. 땅이 얼어붙을 땐 석탄 광산이 돌아가고 증기심이 막힐 땐 시추기가 돌아가도록 해서 2가지 재난에 동시에 대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더 간단했고요. 진료소를 많이 지어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병원을 많이 지어놓으면 환자를 수용해놓고 버티는 건 가능했으니까요. 덕분에 자동기계를 또 해체해야지만 나중에 다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냥단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동물들의 이주는 다소 치명적인 위협이었는데요. 온실을 쓰기엔 증기심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주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 효율이 90%가 떨어져도 현상 유지는 될 정도로 더 많이 사냥을 보내는 방법이었고요. 이 작전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냥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물들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재고는 오히려 늘었고요. 해체했던 자동기계는 하나둘 재생산이 되고 있고 석탄 비축군도 10만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전기를 풀로 가동했을 경우 무려 18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그 다음 과제는 파이프가 막힐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거였고요. 중계기 범위를 항상 2단계로 맞춰놓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계기 범위 2단계를 상시 가동할 때 석탄 10만 개로 12일을 버티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재난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까지 대비해서 한 달치 재고인 25만 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장고를 무려 수십 개나 더 지어줘야만 했죠. 질병 확률이 대폭 상승하는 방심할 수 없는 추위 상황에서는 병원 6개가 제 역할을 다해주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실려와도 무리 없이 감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영하 120도를 버티는 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은 연장 교대 근무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였고요. 석탄 채굴단지 2곳이 완전 자동화에 돌입하면서 작업장 난방에 쓰이는 석탄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정찰대가 생존자를 발견하는 일은 드물어졌고요. 주택이 과잉 공급 상태라 이제 확장을 멈추고 꾸미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6조각 피자 같은 모양으로 도시의 형태가 확정이 되었고요. 발전기와 중계기 풀가동 상태에서 25만 개의 석탄 재고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순수히 고기로만 2만 인분의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재난이 쉬지 않고 발생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폭풍 기간에 과부하를 켜는 일만 남았고요. 이걸 말아먹는다면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표 확인의 시간이고요. 이번 목표였던 사망자 0명 달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번 여정을 개운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151일간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랜만에 1편을 해봤는데 저는 너무 복잡한 2편보다 1편이 좀 더 재미가 있었네요. 좀 더 생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